박영순이라는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로 불리는 것이 훨씬 익숙한 64세 세월이었다. 꽃집을 운영하며 새벽 이슬을 맞고 장미가시에 수천 번 찔려가며 3형제를 번듯하게 키워냈어요. 장가 보낼 때마다 화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노후 자금까지 털어 전세 자금을 보태며 나는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성배인 줄로만 알았다. 내 손마디는 찬물에 헹궈대느라 굵어질 대로 굵어졌지만 며느리들 손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명절마다 혼자 부엌을 지켰어요. 올해 추석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주일 전부터 무릎이 묵직해지고 자다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깨는 날이 늘었지만 자식들 얼굴 볼 생각에 시장으로 향했어요. 한우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73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최고급 갈비를 샀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과 손주들. 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부모의 미련한 마음이었어요. 이틀 밤낮을 꼬박 써서 갈비를 재우고 수백 장의 전을 부치며 허리 보호대를 조염했다. 드디어 명절 당일 현관문이 열리고 북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내민 건 회사 복지몰에서 유통기한 임박으로 떨이 처분하던 비타민 음료 한 박스였어요. 서운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뜨거운 갈비찜을 상에 올렸다. 그런데 며느리들의 태도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큰 며느리 지연이는 앞치마를 두르는 신용만 하더니 거래처 전화를 핑계로 방으로 쏙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둘째 며느리 소연이는 거실을 배회하며 시어머니의 패물함과 도자기 화병을 감정하듯 훑어보기에 바빴어요. 사건은 식사 도중에 터졌다. 정성껏 차린 갈비를 한 점 씹던 큰아들이 인상을 쓰며 뱉어내듯 말했어요. 엄마, 이번 고기는 왜 이렇게 질겨?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서 푹 좀 삶아줘요. 새벽부터 장을 보고 핏물을 빼며 정성을 다한 노모의 노고는 질기다는 타박 한마디에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때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던 막내 아들이 목을 빼고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차 바꾸는데 돈 좀 모자라니까 연금 나오는 거에서 좀 보태줘. 우리가 명절마다 오는 기름값도 장난 아니잖아. 자식들에게 명절은 부모를 뵙는 날이 아니라 공짜 밥을 먹고 돈을 뜯어가는 날에 불과했다.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여행 정보를 공유하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그릇을 닦았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선 타국처럼 느껴졌다. 내가 사라져도 이들은 그저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 불편해할 뿐이겠구나 하는 서늘한 깨달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2달 뒤 설날이 다가오자 첫째에게서 어김없이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설엔 지연이가 떡국 먹고 싶다니까 준비해두세요. 라는 명령조의 메시지였어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며 차가운 결심을 굳혔다. 이번 명절은 폐업이다. 음식 안 하니 오지 마라.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자식들은 그저 노인의 가벼운 투정으로만 여겼어요. 설날 당일 아침 영하 14도의 강추위 속에 현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자식들이 누르는 비밀번호는 띠리릭 소리만 낼 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조용히 마셨어요.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엄마, 애 추워요. 빨리 열어요. 라는 짜증 섞인 외침이 들렸다. 인터폰을 통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말했지. 오지 말라고. 너희가 아끼는 그 기름값, 이번엔 너희 자신을 위해 써라. 우리도 우리를 위해 쓸 테니까.
자식들의 당황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30분 만에 가방을 쌌다. 평생 남줄 명절 음식 준비에 일주일을 허비했던 내가 나를 위한 짐을 싸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강릉행 기차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다. 64년 평생 처음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떠나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내 투박한 손을 꼭 잡아주며 고생 많았어, 여보, 라고 낮게 은조렸다. 강릉의 한 횟집에서 남이 차려준 정갈한 상 앞에 앉았다. 밥이 이렇게 달고 맛있는 것인지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삼성급 호텔의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다리를 뻗고 누웠을 때 기름 냄새도 초인종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함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때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집에서 제사상 차려보려다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는 그 전화를 받으며 울지 않았다. 대신 알면 됐다. 라는 짧은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지우는 것은 결코 같은 길이 아님을 이제야 절절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자식이 나를 귀하게 여길 리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 우리 집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식들은 이제 오기 전에 반드시 가도 되나요? 라고 정중히 묻게 되었고 명절은 밖에서 외식하는 날로 정착되었어요. 나는 오늘도 화원문을 닫고 남편과 동네 산책을 나선다. 남에게 팔 꽃이 아니라 우리 집 식탁 위에 꽂아둘 백합 한 다발을 직접 골랐어요. 자식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다. 박영순,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주한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고 따스하게 느껴졌다. 긴 시간 동안 박영순 씨의 가슴 시린 고백과 통쾌한 반전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도 고귀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부모가 행복해야 비로소 그 집안에 진짜 웃음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 여행이었어요.